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47페이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교과서 147페이지입니다. 자,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수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첫 번째로는 영장주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피의자가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는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즉 피의자를 무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체포 구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체포 구속을 하지 않다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때는, 또는 조사받으러 오세요 했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관으로부터,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검사는 48시간 이내, 이틀 이내에 그 피의자에 대해서 자백을 받든지 증거를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48시간 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석방해야 됩니다. 다시 판사로부터 영장을 청구받아서, 체포영장을 청구받아서 체포했습니다. 이게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시간이 24시간 플러스 24시간, 총 48시간 동안에, 이틀 동안에 조사를 해서 피의자가 자백을 하든지 그 범죄 혐의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 때는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 구속 적부심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구속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하면 법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합니다. 피의자를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서 증거도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후에 피의자는 법관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서 신문 결과와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구속해야겠다. 구속하지 않고 풀어줘 버리면 이 사람은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 또는 다른 지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위험하다. 여러 가지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이제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전의 피의자 신문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사인하면 그냥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직접 판사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경우에는 일단 체포 또는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체포와 구속이 과연 적법했는가, 또는 필요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절차, 이게 체포 또는 구속 적당했는가, 합당했는가, 적부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의자와 피고인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진술 거부권이 있다.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받는다. 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검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여담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즉 돈이 없을 때. 자, 재판 절차에서 인권 보장 제도가 있는데 교과서 148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재판은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공개할 수는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는다. 나에게 불리한 것을 물어볼 때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법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증거 재판주의. 자, 재판할 때는 뭘 가장 객관적으로 중심으로 봐야 된다? 증거가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일정한 증거 조사의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 왼쪽에 있죠? 증거 능력. 증거가 엄격한 증명 자료로 이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법률상 자격이다. 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명 자료로 이용되어야 할 법률상 자격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즉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딱 하나 있어요. 피고인이 뭐라고?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시켰습니다. 이것 말고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절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절대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상소제도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시험에도 나온 주제입니다. 또 나왔네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최종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죠. 자,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했다. 1심 재판에 불복했다. 그 다음에 2심 재판에 불복했다. 3심 재판에 불복 안 돼요. 왜? 어차피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 재판이니까. 여기에 불복한 것을 상소제도라고 한다. 자, 1심에서 불복할 때는 항소. 또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즉 무슨 말이냐? 검사가 5년을 구형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5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7년을 선고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5년을 구형했는데 5년을 발했는데 7년 하니까 다시 재판할 필요 없다라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검사가 5년 했는데 판사가 7년 했어요. 그래서 나 이 재판에 불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심을 했는데, 자, 이 말이죠. 2심을 했는데 누구만 불복했다? 피고인만 불복했는데 2심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7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괘씸해서 10년을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이 말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중한형으로 더 무거운 형으로 받기 위험 때문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해서 이것보다 더 낮추려고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2심 재판에서 5년 받을 거 10년 받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올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이거 받아야지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상고다. 자, 1심은 항소, 2심 결과에서는 상고다. 재심. 영화에서 나온 것도 있죠. 자, 재심도 있고. 재심은 뭐냐?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최종 확정되면, 즉 3심까지 갔으면 대법원 선고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최종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 결과를 다툴 수가 없다. 그런데 신중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즉,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도 계속적으로 잘못된 증거와 또 정황 상황만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그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형벌을 때렸을 때 억울하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최종적으로 3심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이랬을 때 누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재판은 다 끝났지만 명백히 잘못됐다. 명백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를 다시 바로잡는 것을 재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권리 구제 수단이다. 즉, 나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죄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걸 다시 뒤집는 것을 재심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149쪽 형사 피해자의 인권 보장 제도. 형사 피해자의 인권 보장 제도. 교과서 149쪽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합니다. 형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제공받고 재판 절차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원의 시행인 신문 과정에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때 차마 기억하기 싫은 내용을 또 기억해서 다시 발언해야 되죠. 증인 얼굴 봐야 돼요. 또는 그날의 기억을 다시 회상해야 됩니다. 끔찍한 기억이죠. 이럴 때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 줄 수 있는 자를 실내로 동석할 수 있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죠. 불안해하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지원. 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조 또는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 분명히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나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배상명령제도, 무슨 말인가?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통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을 때 때린 거에 대한 형사, 그 다음에 내가 때려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한 민사, 이것을 별개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상명령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받도록 한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상해, 때린 거죠. 과실치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강간, 추행 등등에 한정됩니다. 즉, 민사와 형사를 원래는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게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